하나의 시리즈. 예? 무슨말이요? 알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얼굴 나와도 되나요, 님? 네네. 오케이. 해보세요. 화면이 너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될 것 같아요. 아니 글씨체 때문에 글씨체 때문에 되게 도덕 시간 발표 같아. 초딩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씨발 먹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와. 짝짝짝. 마이클 샌델이 누구냐? 3대 창작. 예? 진지하게 다음에 3대 착각물에 저기 왜 있어? 흔히 아시는 이 세계 착각 헌터. 그땐 착각당했다 겨울천재 배우로과 공정하는 착각밖에 없잖아, 쟤네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사실 처음에 어떤 책을 선정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예. 재밌게 읽을 책은 많았지만 소설책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접할 기회도 많지만 인문학 책은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인문학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러버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도 진짜 너무너무 유명해. 재밌게 읽었지만 이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그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더 많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씨발 PPT 꼬라지야. 남재민이 만든 것 같아. 저는 진짜 이거 왜 돈을 사겠고요? 초등학생 말. 아이야 진짜. 우리 사진 왜 썼냐고. 아니 제 발표를 들어보세요. 아 예. 여러분들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 또한 자본주의가 완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빈부격차, 환경적인 문제겠죠?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는 돈으로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단연품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밥을 사고 옷을 사고 집을 삽니다. 극락.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맞죠. 살 수 있을까요? 흔히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지가 쳐왔는데? 저 속이 안 좋아.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과연 돈으로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누구셔?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넣을 걸. 우리 동원에서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매직 패스,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지나쳐 입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도로의 렉서스 차로는 모두 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갑자기 가십통 깔았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재화는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입장으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효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김성원 교수님. 나는 말을 김성훈 교수로 하진 않았고요. 제가 아는 아, 뭐야. 교수님이 김성훈 교수님밖에 없어서 아이씨.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어떤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효용을 넘어선 가치를 지닌다. 재화의 분배 방식은 재화가 지닌 본질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특정 재화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을 때 그것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에서 첫 미사를 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가톨릭 교구와 성당을 통해 무료 입장권이 배부되었지만 입장권이 비싼 값에 매매되면서 결국 성당 대변인은 돈을 지불했다면 성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성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보이는 것은 돈을 주고 미사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성스러움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치. 이처럼 특정 재화를 사고 파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집에 관한 연구가 나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따금씩 부모들이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연장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벌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저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는 대신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사람들이 규범을 요금으로 대할 때 벌금에서 나타나는 규범을 무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파리에서는 요금을 2달러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타면 6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냅니다. 벌금은 요금을 내지 않고 탔다는 행위에 대한 미약금입니다. 하지만 파리의 머리 좋은 시민들은 부정행위자 상호 공제 조합을 만듭니다. 매달 8.5달러를 내면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해당 조합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은 괜찮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문제가 규범이 있는 이 시장 거예요? 규범을 밀어낸다고 표현하는데 저거 우리 학교 맞는 것 교수인데. 같습니다.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떠나 옳은 현상일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범은 종종 도덕을 밀어냅니다. 이후에서는 좀 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근거를 냅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이며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아이들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질 낮은 아이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변질시킵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들 가격에는 차이가 생기므로 인종, 성별, 지능, 발전 가능성, 신체적 능력이나 장애, 그 외 특징으로 아이들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개념이 굳어집니다. 이 두 가지 논거는 서로 다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공정성에 관한 논거에서는 시장이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해당 재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는 공정한 거래가 성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논거에서는 재화의 도덕적 중요성에 대해 호소합니다. 재화를 사고 팔았을 때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저자는 후자의 초점을 맞춥니다. 전자는 특정 재화가 문제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특정 재화 매매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재화를 그 이후에 말이 많은데 아 예. 완전 귀찮아서 말. 아 오케이. 특정 재화를 사고 함으로써 하락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핵 폐기물 사례가 나옵니다. 핵 폐기물 처리장을 특정 지역에 세우는 것을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동의했으나 돈을 지불하는 순간 그것을 뇌물이라 여기며 반대했다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에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선, 유대, 결석 같은 자원이 존재합니다. 시장 규범은 이런 비시장 규범을 밀어내며 관련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 또한 한정적이기에 시장 사회는 결국 미덕이 쇠약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샌델은 지적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단정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온 시장 경제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효율과 편리함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규범이 밀어낸 도덕적 규범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는 쉽게 무감각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가치는 가격을 매기는 순간 본질이 변질되기도 하며 어떤 영역은 돈이 개입하는 순간 공동체가 더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미덕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생각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왜 숲에 나와요? 그냥 쇠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아. 치치새가 뭘 상징하는가? 자, 오늘 치치? 제가 소개해볼 책은 장진영 작가의 치치새가 사는 숲입니다. 책은 화자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청자, 즉 독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각종 화자의 정확한 이름은 밝혀지지 않으므로 화자가 자신을 칭하는 이름 중 하나인 치치림으로 주인공을 나타내겠습니다. 치치림은 90년대생 여성입니다. 이야기 속 주로 드러나는 시점은 00년대 치치림이 중학교 1학년인 시절과 치치림이 30대인 시점입니다. 치치림은 초등학교 시절 모종의 이유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책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던 치치림은 중학교마저 원하지 않더 외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치치림과 원치 않는 유배를 당한 또 다른 인물 달미가 있습니다. 다리미? 달미. 아 달미. 달미예요. 달미는 초등학교 시절 치치림의 평가를 빌려 말하자면 최상위층이었던 인물이어서 치치림은 달미를 선망합니다. 둘은 얼마 없는 동창이라는 이유에서 애매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치치림은 불운한 환경으로 형성된 자아 때문인지 또는 치치림이 달미를 과도하게 신경 쓰고 있어서인지
선망하는 달미에게 박탈감을 느껴서인지 학교폭력이나 이른 교제와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 여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이제 치치림이 걷는다. 언니에게 옷을 전해주러 언니의 직장에 갔다가 예. 차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 차장님. 집에 가기 싫었던 치치림은 차장님의 차를 타고 차장님의 헐. 집에 가게 됩니다. 이제 차장님의 집에 그림 졸라 잘 그렸어. 이제 응. 수서랑 풀더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만 책을 읽어서 알게 됩니다. 야동 파일 아님? 야동 폴더 아님 야동 폴더? 아니 보시면 나아요. 아니 근데 보시면 이 끝이에요 발표? 아니요. 아 오케이. 뒤에 더 해보세요. 재밌다. 이게 되게 이거 무조건 보셔야 해요. 알았어요. 많이 알수 있다. 되게 막 시점이 오락가락하고 이게 지금 얘기야 옛날 얘기하면서 제 지능으로 아 나 그런 책 못 읽는데 지능 떨어져서. 와리가리해서 헷갈렸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가 소설을 기깔나게 하기 때문에 오케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까지의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이게 뒤집박죽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부분까지부터가 진짜 터닝 포인트다. 때문에 아 아무튼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작가는 성적이면 폭력적인 면에서 아직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미숙한 중학생의 치치림이 느낄 수 있는 우울이나 불행을 치치림이 다루는 방법으로서 그 시절의 이제 무법지 같은 면을 보입니다. 치치림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인과와 결과를 일컫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자신을 기준으로 미화, 어쩌면 자기 위로하는 방식으로 왜곡됩니다. 치치림의 기억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치림의 자기 위로를 위해서 왜곡되고 중학교 시절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엮어 독자가 사건들에 대한 치치림의 가치 판단이 아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예. 책의 전체적인 느낌만 말하자면 이제 비가 존나 오는데 거기서 밖에서 한 3시간 정도 비를 맞고 하나도 안 닦은 채로 자동차 가죽 시트에 앉아서 2시간 정도를 운전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집도 아니고 휴게소도 아니고 졸음쉼터인데 새벽 5시라 주변에 아무도 없고 으스스하고 무서워서 잠에서 깼는데 사실 지금 나는 집에 있고 되게 어색한 공간에서 다 자는데 나만 눕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이 미쳤는데 그냥? 보시면 정말 그런 느낌을 느끼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옛날에 앞에 조금 읽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다 읽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읽고 1시간 반은 무서워서 감성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으스스하고 찝찝한 오케이. 책이에요. 꼭 읽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짝짝짝.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독서 발표에서 애견남 정의의 레전드 아령 나눔이고 정의의 사람들을 발표하게 된 이지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십시오. 카미의 부조리. 책 소개에 앞서서 카미의 작품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선 카미의 부조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부조리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비합리적인 침묵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정신병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세계를 자꾸 합니다. 계속 의미를 찾아요. 근데 세상은 인간한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미는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을 벗어나면 부조리는 없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그렇듯 부조리 역시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 부조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카미는 실존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카미가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미는 왜 자기가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이유를 카미의 절친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미의 절친의 정체는 실존주의자 대표 주자인 사르트르 씨였습니다. 자, 둘은 8살 차이가 났는데 철학적 사상이 잘 맞아서 친구를 맺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워던 둘은 갈라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하는 뒤쪽에서 나옵니다.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세상에 의미가 없네? 그러면 내가 의미를 만들면 돼. 무의미라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인간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카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네? 세상이 졸라 부조리하네? 그러면 카미는 어떻게 하냐? 받아들여. 부조리는 해결하거나 의미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애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냐? 이 부조리한 상태를 직시하고 반항해야 한다. 부조리를 인지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조리에 대한 반항이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럼 카미님, 그럼 학교 가고 직장 가고 40년 동안 일하고 막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고요? 맞아. 근데 절대 도망치면 안 돼. 근데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해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지 않니?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 맞는 거 너무 기분 좋지 않니? 이 세상의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는 해도 그 의미 없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 왜냐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에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둘이 헤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둘은 친구끼리 하면 좀 어려워지는 정치적 입장 차이로 갈려지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공상끼가 있었고 카미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카미랑 사르트르는 둘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나치군의 점령으로부터 막 해방됐을 때 미국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의 우파 친미주의랑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을 하려는 친소주의 좌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는데 카미랑 사르트르랑 둘 다 친소주의 좌파였는데 어느 날 카미가 비밀리로 입수된 자료를 읽게 됩니다. 이 자료에 뭐라고 써있었나? 소련에 거대한 강제 수용소가 있다네. 지식인이랑 비판자들을 정치범으로 잡아가지고 부당하게 혹사를 시키고 있다네. 그래서 카미가 사르트르를 찾아가서 말해요. 형, 이거 소비에트의 정권 탄압은 폭로돼야 해. 우리 이거 기사화를 하자. 알려야 돼. 근데 카미의 제안을 사르트르는 거절합니다. 스탈린의 폭력? 이거 말 안 되는 거 인정은 해. 근데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거 기사화를 시키면 사람들의 살기가 떨어지고 진보를 해야 되는데 발전이 더뎌진다. 우리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반대로 한 거죠. 사르트르는 여기서 공상끼를 살짝 보여줍니다. 무산 계급 사회를 위해서라면,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작은 부정은 용납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보적 폭력은 필요하다.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카미는 야마가도입니다. 사발 씨를 틀어냅니다. 카미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진보적 폭력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당화되면 안 된다. 폭력은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게 카미의 굳건한 신념이자 카미가 애견남이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도요? 네.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요? 아니면은 카미가 에세이를 좀 많이 써요. 에세이 있는 그래서 에세이에 내가 사르트르랑 싸운 이유 줄줄 써놓기도 했어요. 자신이 나고자란 알제리의 독립을 반대했어요. 카미는 전쟁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제리가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카미는 그러지 말자. 알제리의 자치권은 인정하지만 굳이 프랑스랑 이렇게 대립을 하지는 말자. 친구 사이좋게 지내자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겠어? 알제리한테는 바보, 착한 식민주의자로 여겨지고 프랑스한테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프랑스에서도 알제리에서도 이방인이 되고 옵니다. 그래서 소설 이방인이 이것 때문에 써진 거예요. 이제 진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카미의 책들 중 발표한 책으로 희곡을 고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미는 문체가 이뻐요. 애견남스럽게 문체가 개이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문체를 이렇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소설을 가져오는 게 낫지 않냐 하실 수 있습니다. 카미 소설 묘사 지리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구절을 낭송을 이방인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에 아스팔트가 녹아 터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졌고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번쩍거리는 속살이 드러났다. 연구마차 위로 보이는 삶은 가죽으로 만든 마부의 모자는 마치 바로 그 검은 진창을 이겨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거리는 검은색, 상복들의 우중충한 검은색, 니스칠을 한 연구마차의 검은색, 이런 색깔들의 단조로운 가운데서 나는 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햇빛, 가죽 냄새, 마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지난 밤의 피로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눈과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자, 이쁜데 결제되어 있는 이 느낌 진짜 개 야래죠. 떼약볕에 죽은 엄마 관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글만 읽어도 후덥지근하고 정신몽롱한 이게 진짜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렇듯 저는 카미 소설도 좋아하지만 희곡은 카미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희곡은 연극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소설 같은 데서 보이는 장소 묘사, 행동 묘사가 진짜 적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좋냐? 카미가 행동 묘사, 장소 묘사를 제한당해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잖아요. 인물의 말. 거기다가 이쁜 걸 잔뜩 담습니다. 자, 사람의 말엔 힘이 있다고 하죠. 구어체로 듣는 이쁜 문장들은 소설의 묘사보다 진짜 몇 배는 심금을 울린다고 자부합니다. 또 그리고 그냥 카미가 글을 잘 쓰니까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요. 희곡이라서 골랐다 또 있는데 그 전에 정의의 사람들이 희곡이었을 뿐이다. 정의의 사람들입니다. 자, 정의의 사람들은 1905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 사건 모티브예요. 전제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대공을 암살하려는 사회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작품에 뭐가 나올까요? 미친 새끼가 나와요. 자, 미친 새끼 6명을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칼리아예프, 저 김치는 뭐예요? 별명 야네크. 이 극의 주인공이고 제일 미친 새끼. 왜 제일 미쳤냐? 카미의 분식이에요. 카미가 얘한테 자기를 투영을 했어요.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칼리아예프 이름이 너무 이쁘죠. 별명이 야네크인 것도 너무 이쁘죠. 자, 여튼 얘가 그냥 카미예요. 그래서 되게 낭만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이고 카미가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겉으로 보면 좀 우울충 같잖아요. 근데 결국 소갈맹이는 이런 낭만주의자라는 게 참 귀여운. 자, 여튼 캐릭터가 CFP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좀 있고 좀 심해요. 맨날 뒤에 나오는 스테판이랑 싸웁니다. 도라 줄보프 클리아예프 여친이고요. 폭탄도 만들어야 되고 남친도 달래줘야 되고 남친이 자기한테 뭐 잘못하면 정신병도 와야 되고 남친 괴롭히는 스테판이랑 싸워줘도 되고 바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큰 축을 맡고 있는데 뒤에서 길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페도로프 솔직히 족간지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카미 오리지널 캐릭터예요. 얘는 그 실제 사건은 없었어요. 타르트르를 투영하고 쓴 것 같아요. 얘가 칼리아예프랑 반대되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카미는 그냥 정의의 사람들로 통해 사르트르랑 나페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얘는 수단의 정당화를 믿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보리스 아넨코프 보리야 리더예요. 혁명 조직의 지도자고 스테판 야네크 싸울 때마다 맨날 싸우지 마 하고 말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카미랑 사르트르 사이에서 의견의 중간을 유지하려는 카미가 자신의 모순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물. 자, 알렉세이 무아노프 유튜브 캐릭터 같은데 조직의 귀요미 막내입니다. 작품에서 대학 시절 얘기가 거론될 정도로 되게 어린애예요. 근데 이제 혁명을 하겠다고 뛰어든 거고 정의의 사람들이 그걸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얘가 나오는 장면에서 엄청 운다고 해요. 왜냐면 진짜 그냥 솔직히 혁명가라는 게 엄청 용기 있고 독립운동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기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살짝 보통 사람이랑 제일 가까운 겁을 느끼는 걸 막 드러내고 그런 대공비 조직이 암살한 그 대공의 아내 대공비고요.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남편을 살해한 칼리아예프한테 면회를 와서 용서를 요구하고 네 죄를 인정해라, 종교를 믿고 회개해라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자, 사회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아제트에 도라와 부아노프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스테판이에요. 스테판이 3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 있다가 탈옥을 해서 아지트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대공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며 하자, 바로 하자 하고 합류를 합니다. 부아노프 와서 합류하고 근데 갑자기 그때 누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지? 근데 노크 소리가 다른 거야. 비밀 조직이면 자기들이 만들어둔 실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몇 번, 3번만처럼. 근데 얘는 진짜 이지랄로 친 거지. 그래서 뭐지? 스테판이 뭐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쟤 또 저러네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야. 보니까 칼리아예프야. 스테판이랑 칼리아예프가 초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살짝 멤버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 혁명 다니다 보니까 안 들키려고 우선 초반부터 마음에 안 들어. 들어오자마자 도라한테 갑자기 도라 내가 예전에 지어준 사랑시 기억해? 우리 여름날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랑시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거야. 혁명하러 온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여튼 그러다가 자기가 폭탄을 던지고 싶다고 리더한테 말을 해요. 근데 안 된대.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대. 그 정해진 사람이 누구냐? 클리아예프야.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얘 가벼워 보이는데 폭탄을 던진다고? 그래서 스테판이 개빡친 거예요. 너는 혁명을 장난으로 생각하는구나. 생사와 대의가 걸린 혁명을 다루는 자리에서 신하를 퍼내고 너 그 비밀 신호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래서 맞는 지 5분 만에 첫 싸움이다. 칼리아예프가 말해. 나는 인생을 사랑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혁명에 뛰어든 거야. 근데 스테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 그보다는 정의를 사랑해. 그건 인생보다 난 중요한 거야. 스테판은 뭐지? 전제 정치의 큰 축인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는 반면에 칼리아예프는 혼자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악재를 죽이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이 러시아 인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우리의 살인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다. 경로를 지니까 대장님이 말립니다. 스테판은 빡 들어서 나가버리고 칼리아예프는 CFT가 발현돼 버립니다. 시무룩해져요. 나를 모욕했어. 그 친구는 내가 싫은가봐. 일작업을 끝내고 도라한테 찡찡대는 거예요. 이런 대사가 진짜 있는데 나는 모두를 사랑하는데 스테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너무 슬퍼. 그래서 도라는 계속 달라주는데 어쩌다 보니까 혁명 커플이라 혁명충들답게 혁명 얘기로 흘러가요. 이제부터 힘들어져서 글자만 나옵니다. 도라는 이제 칼리아예프가 폭탄을 던지고 잡힐 거 아니에요. 죽는 거잖아 100%. 그러니까 살짝 싱숭생숭해진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야네크가 얘가 마음이 좀 열리잖아. 야네크가 대공을 직접 보고 걔 얼굴을 보고 걔가 과연 폭탄을 던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지. 죽이려는 대상이 인간적인 짓을 하면 섬세한 칼리아예프한테 동정심이 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칼리아예프는 이거에 긁혀버립니다. 스테판도 나 의심했는데 너까지 나 의심해? 그리고 여기서 칼리아예프가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악재를 죽이는 거야. 칼리아예프는 대공 개인이 아닌 대의를 위해서 진보적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개인의 살인이 아니라 러시아 인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존나 멋있는데 하지만 반박이 있겠죠. 그렇게 합리화해봤자 결국 살인 아니에요. 살인은 수단 정당화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칼리아예프가 말해요. 그럼 죽을게. 그리고 애초에 칼리아예프가 이념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폭탄을 던지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왜 죽고 싶냐? 인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신의 이념의 눈높이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인이라는 오만을 순수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뺏는 대신 나의 삶도 줌으로써 살인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이만 다음날 저녁에 계획을 실행합니다. 대공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기로 한 거예요. 이 앞을. 그때 스테판이 신호를 주고 칼리아예프가 대공한테 폭탄을 1바로 던지고 부하노프가 뒤에서 2바로 이렇게 확인사살을 하기로 한 거예요. 도라랑 아네코프는 아지트 창가에 서가지고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 폭탄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계획 실행을 했는데 안 들리는 거야. 실패했나? 잡혔나? 해가지고 창밖을 보니까 스테판이 저기 서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 헐레벌떡. 그때 또 부하노프가 뛰어들어와서 이빨을 던지기로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터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온 거야. 계획이 바뀌었나? 근데 야네크 안 왔어요? 이게 뭐지? 야네크 진짜 잡힌 건가 하는데 야네크가 와요. 무사히 돌아와서 기뻐. 그리고 왜 안 던졌는지 물어볼 것도 많아. 근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 야네크가 정신병자 상태였어. 원문이 이거보다 훨씬 길거든요. 진짜 한 3페이지 동안 정병 발사해요. 근데 이제 정병 문장을 되게 카메가 이쁘게 써놔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북백인데요. 들어보니까 대공의 마차엔 대공의 아이들이 같이 타고 있던 거야. 그럼 결국 아까 그 도라 말이 맞네. 못 던질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또 그거는 반박을 해. 난 대공을 보고 못 던진 게 아니라 대공을 보고 못 던진 거야 이러는 거야. 야네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린애를 같이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청년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어린애였기 때문에 답답해. 자, 어린아이는 죽이면 안 된다가 야네크가 설정한 폭력의 한계였던 거죠. 그럼 어린애가
이 전제 정치에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스테판이 개빡칩니다. 니 때문에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 이번 기회를 얼마나 시간을 들였겠어요. 대공이 여기 가는 시간 계산하고 어떻게 만들어낸 기회인데 대공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린애 2명 때문에 대공을 못 죽였다고? 이 귀한 기회를 날렸다고? 우리 목숨이 다 걸리는데? 우리 인민들 그거랑? 그러니까 대장님이 이제 보조되니까 실드를 또 쳐줘요. 그만. 목적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동의해. 근데 조금 너는 폭군기가 보여. 그러니까 이게 표면화되면 우리는 그냥 살인자가 될 뿐이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순수는 꼭 필요해. 근데 그 순수를 왜 부정하는 거야? 하니까 스테판이 나도 순수를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후에 우리 목적이 달성되고 찾아올 더 큰 순수를 위해서 지금은 무시해 두는 거야. 하지만 야네크는 또 생각이 달랐어요. 자신은 현재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하면서 난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 대현재로 또 싸웁니다. 여기서 카미랑 사르트르가 또 겹쳐 보이는 거죠. 3만 이틀 후에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부하노프가 그 막내가 아는 커플 찾아와요. 왜 찾아왔어? 하니까 나 못 던지겠어. 계획이 한 번 실패하니까 더 무서워진 거예요. 자신은 폭탄을 던지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위원회나 선진국에서 일하겠다고 말한 뒤에 떠납니다. 이제 칼리아예프가 폭탄을 던지러 가야 되는데 문을 나서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거의. 그걸 아는 도라는 칼리아예프한테 이제 떠나기 전에 사랑에 대해 말을 해요. 우리는 인민을 사랑하기에 목숨을 버려가며 혁명하지만 과연 인민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죽어서 보탬을 했어 어느 정도. 근데 인민은 모를 거 아니야. 갑자기 회의감이 든 거죠 도라는. 혁명도 중요했는데 인민에 대한 사랑보다 칼리아예프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도라는. 계속 칼리아예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정의보다도 조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해도 날 사랑할 거야? 근데 칼리아예프가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건 불폭하게 한 남자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란 폭발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내용인데 그럼 그렇다고 말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본심이라면 그렇다고 말해봐. 정의 앞에서, 비참함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인민들 앞에서 그렇다고 말해줘 제발. 어린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도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어가도 날 사랑한다. 근데 진짜 더 슬픈 건 칼리아예프는 도라의 말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랑을 속삭여봤자 뭘 해. 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걸 도라한테 말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난 이제 좀 뒤에는 흔들리면 안 돼. 하니까 도라가 깨달은 거야. 아, 이 어차피 죽는구나. 그래서 다시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 우리는 정의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둘은 적걸린 사람입니다. 잘했어 도라. 아니야 잘했어가 아니라 다시 만나고 해야지. 그럼 안녕.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그래 다시 만나. 러시아 멋진 나라가 될 거야. 근데 대사가 살짝 이상하죠? 칼리아예프 죽는데 왜 이 둘은 다시 만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카미가 수미상관을 개 지리게 말합니다. 자, 이후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제트에 모인 혁명가들은 계획의 성공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계획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야네크가 잡혔다는 거예요. 도라는 그걸 알아버린 거죠. 저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죽인 거야. 우리 모두가 그를 죽였어. 내가 죽였어. 우리가 죽이다는 누구를? 야네크 말이야? 대공을. 근데 이게 대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참 중의적이잖아요. 근데 도라가 이게 분명 야네크를 말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스테판이 야네크 말이야? 물어보고 도라는 대공. 야, 손 떨려. 야, 진짜. 도라의 심정이 너무 그치? 안쓰럽다. 잠깐만. 야네크는 감옥에 갇히고 새 인물을 만나면서 신념에 대해서 좀 시험을 겪어요. 자신의 징역일을 1년씩 줄이는 대가로 다른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다른 죄수 포카를 만나기도 하고 동료들을 밀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권유하는 감시관 스크라토프 만나기도 하고 살인자임을 인정하게 하고 종교인으로서의 회개를 권유하는 대공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앞에도 되게 좋은 내용인데 좀 길어져서 대공비 부분만 설명을 할게요. 야네크는 스크라토프랑 대공비가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죽고 싶어 했잖아. 오히려 자신은 죽고 싶어 했고 종교인으로서 회개를 하는 건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서 종교로 도망을 치는 거, 신을 믿는 거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피를 한다. 순수를 고집하는 자신의 이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대공기가 얘를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많은 말을 해줘. 네가 살린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엄청 깔보고 못되게 울던 애들이야. 오히려 대공보다 걔네가 죄가 많지 않겠어? 대공은 근데 농민들한테 잘해줬고 친절한 사람이었어. 근데 너는 전제주의에 그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대공을 죽인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칼리아이프는 뭐 흔들리잖아요. 이미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신념이 구수해요. 그리고 인간은 혼자 죽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합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데 칼리아이프가 같이 죽는 거다. 오늘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결합되려면 함께 죽어야 합니다. 모든 즐거움을 단념한 채 오직 고통밖에는 약속할 것이 없는 두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교수대의 같은 밧줄이 그 주 존재를 결합시켜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공비가 진짜 이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하죠. 그런 끔찍한 사실은 대체 어떤 것이죠? 당신과 당신의 계급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밖에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칼리아이프는 지금 도라랑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이 나옵니다. 점점 짧아지네요. 점점 힘드셨나요? 힘들었어요. 그 스크라토프가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칼리아이프가 동료들 밀고 했고 특사를 받았다 라고 거짓 기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요 동료들이. 야네가 그 특사를 통해서 목숨을 구걸했다고? 아니야 그럴 애가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애초에 대공을 만나면 안 됐지. 아니 걔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도라가 참 슬픈 대사를 많이 합니다. 그이가 만약에 산다면 너희는 그이를 욕할 거고 그이가 죽는다면 너희는 그이를 믿을 거고 더 사랑하게 되겠지. 너희의 사랑을 얻는다면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근데 야네크가 처음에 뭐라 했어?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계속 칼리아이프가 혁명을 실패해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돌아 죽는 거예요? 살짝 있잖아요. 그이는 살기를 원치 않고 있어. 그이가 죽기를 바라야 돼. 우리는 그이가 죽기를 바라야 돼. 난 그이 알아. 그래야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왜 돌아 죽을 것 같잖아. 왜 다시 만나자는 게 그거 아니야? 부아노프가 스테판이 그래서 얘가 배신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 장소로 가요. 아넨코프랑 도라가 기다립니다. 도라는 야네크가 죽는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스테판 부아노프 돌아오기 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세요. 너무 이뻐. 하얀 집행인이 어깨 위로 덤벼들고 목이 콱 부러지는 거지. 너무나 끔찍하지. 어떤 면에서 그렇지. 근데 또 어떤 면에선 그 편이 차라리 행복하지. 행복하다고 죽기 전에 사람의 손을 느껴본다는 말이야. 그게 존나 잘 쓰죠. 스테판이랑 부아노프가 돌아와요. 근데 스테판이 배신하지 않았대. 그럼 뭔 소리야? 죽었다고. 수행을 당했다는 소리죠. 도라는 야네크가 죽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그걸 들을 권리가 있다고. 스테판은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넨코프 리더님은 무표정으로 하고 도라가 이 말을 해요. 아넨코프가 보니까 울지마. 안돼. 우리 행동이 정당화되는 날이잖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 우선 이거를 내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야네크는 죽었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물론 행복은 했겠죠. 야네크는 이제 더 이상 한낱 살인자가 아니야. 끔찍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도라가 다음번엔 자신이 폭탄을 던지고 싶다고 말해요.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말라버렸다면서 절대 울지 않던 도라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 대사를 말하고 끝이 납니다. 야네크 추운 어둠 속에서 그리고 같은 밧줄, 야네크가 말한 밧줄, 교수대 모든 것이 이제 더 쉬워질 거야. 야네크와 도라는 교수대의 밧줄을 통해서 다시 만났을까요? 함께 죽은 그들이 결합되고 자신의 오만을 생명으로 갚은 후 더 이상 이제 정의의 사람들이 아니게 되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키를 눌러 조이를 펴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